제 할머니인 척 하세요. 거지 청년이 재벌 회장을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 누구야? 갑자기 나타난 청년의 놀란 잠금자 회장이 말을 하려는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잠금자 할망구 어디 갔어? 당장 찾아! 뒤에서 잠금자의 목숨을 노리는 조폭들의 목소리가 그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으로 행운 담아 인사드릴게요. 12월 어느 날 밤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30년 만에 대설주의보라고 야단이었죠.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밤, 재개발 구역의 비탈길 위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한식 그룹을 일군 잠금자 회장이었습니다. 금자 회장의 숨은 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백미러를 힐끗 보는 금자 회장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금자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찾지도 못한 손자가 있었거든요. 25년 전 국밥집을 하던 시절 잃어버린 3살배기 손자. 그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금자 회장은 본가 저택에 있었습니다. 조카인 미숙이가 차를 한 잔 권했었죠. 그런데 그 차를 마신 뒤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온 덕분에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릴 수 있었어요. 당황한 금자는 정신을 차리려고 서재로 갔다가 우연히 금자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미숙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 밤 처리하세요. 깨끗하게요. 사고로 꾸미고. 그 순간 금자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길러준 조카가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그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리요. 금자 회장은 몰래 차를 빼돌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바퀴가 헛돌기만 했어요. 금자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에는 명품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하이힐을 신고 뛰어야 하는 70대 노인. 금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쳐나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발을 뗄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이힐 굽이 뚝 하고 부러졌어요. 아! 금자는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장 같은 눈에 닿으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무릎도 까졌죠. 하지만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금자는 부러진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에이는 듯 아팠어요. 발자국마다 빨간 핏자국이 찍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 3명이 우르르 내렸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사내가 쇠파이프를 눈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왔어요. 철컥철컥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 회장, 거기서 어디까지 도망갈 건데? 오늘 제삿날인 줄 아쇼? 옆에 있던 깡패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망구가 맨발로 뛰네. 귀엽게 시리. 금자 회장은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앞은 허물어진 폐가 담벼락이었습니다. 막다른 곳이었죠.
금자는 담을 잡고 기어오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70대 노인의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뒤에서 깡패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 쿵, 쿵. 눈을 밟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네. 쥐새끼 잡았다. 금자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우리 준우도 찾지도 못하고. 가까운 데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서요. 곱게 보내드릴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끼익. 쇠바퀴가 눈길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한 소리였죠. 깡패들이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물과 폐지를 가득 실은 낡아빠진 리어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허름한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죠. 얼굴은 그을음과 먼지로 더러웠지만 눈만큼은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곰처럼 덩치가 큰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리어카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맨발의 할머니, 흉기를 든 깡패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금자 회장과 청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자 회장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청년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청년의 머릿속에 고아원 원장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네가 지켜드려야 한다. 그게 사람 도리다. 청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금자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번개같이 금자 회장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금자 회장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청년이 귀에 대고 급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숨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리고는 금자 회장을 리어카 짐칸 구석에 구겨 넣었습니다. 골판지와 폐지 사이 빈틈이었어요. 그 위에 냄새나는 낡은 솜니불을 뒤집어 씌웠죠. 이불에서는 묵은 때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리어카는 겉보기엔 다시 폐지와 고물로 가득 찬 평범한 거지 청년의 수레가 됐어요. 이 할망구가 어디 숨은 거야, 쥐새끼같이. 그때였습니다. 깡패 두목이 청년에게 다가오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야, 거기서. 청년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입을 반쯤 벌리고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어눌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매 또 똥 쌌나? 냄새가 와 이라노. 청년은 이불을 들춰보는 척하며 코를 박박 비볐습니다. 에구 할매, 기저귀 좀 차야지. 이불 아래 숨은 금자 회장은 숨을 죽였어요. 악취에 숨이 막혔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두목이 청년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야, 거지 새끼,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 여기 밍크 코트 입은 늙은 여자 못 봤어? 청년은 겁먹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밍크요? 우리 할매는 기저귀도 없어서 신문지 차는데. 냄새 맡아보실래요? 청년이 정말로 이불을 살짝 들쳐 올렸어요. 순간 악취가 확 퍼졌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상한 생선 냄새가 섞인 지옥 같은 냄새였죠. 깡패들이 의획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목이 코를 막으며 청년을 밀쳐냈어요. 으악, 더럽게 지저분한 놈. 저리 꺼져. 옆에 있던 깡패가 구역질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할망구가 다른 데로 갔을걸요? 두목이 침을 뱉으며 돌아섰어요. 그때 옆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다 얘들아 빨리 잡아. 깡패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청년은 깡패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어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깡패들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청년이 이불을 살짝 들쳤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안심하세요. 금자 회장이 떨리는 몸으로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금자 회장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밀려왔죠. 금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총각. 당신이 아니었으면. 청년이 금자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금자 회장의 다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금자 회장의 맨발을 발견했어요. 발바닥은 얼어서 새빨갛고 군데군데 피가 나 있었습니다. 청년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발이 얼어붙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청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깡패들이 다시 올 수도 있었어요. 이 추운 밤에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청년이 금자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직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저랑 같이 가세요. 제 집이 가까워요. 금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이 금자 회장을 조심스럽게 리어카 위에 앉혔습니다. 솜니불을 깔아서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배려했어요. 리어카가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췄습니다. 금자 회장은 리어카를 끄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우직한 걸음걸이. 금자 회장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인데 왜인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죽은 아들 같았죠. 이상해. 이 청년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치 우리 아들같이. 덜컹거리는 리어카 위에서 금자 회장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금자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 말이에요. 폭설 속을 가로지르는 리어카, 그 위에 앉은 할머니와 그 리어카를 끄는 청년. 아무도 몰랐던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재개발 구역 꼭대기 언덕 끝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3층 건물의 옥탑방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돌이 드러난 낡은 건물이었죠. 계단 난간은 녹슬어서 손을 대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이 금자 회장을 부축해서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이 낡은 철문을 열었어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고작 5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외풍이 쌩쌩 들어왔어요. 방 안인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죠. 방 한쪽에는 접이식 밥상이 놓여 있었고 낡은 이불 한 채가 개져 있었어요. 벽에는 색바랜 유도복과 낡은 검은 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이 금자 회장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전기장판이 깔린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리고는 낡은 수건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서 금자 회장의 맨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발바닥에 난 상처를 보고 청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소독해야 돼요. 청년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과자 틴 케이스였어요. 그 안에서 밴드와 빨간 약을 꺼내 금자 회장의 발에 발라줬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던 금자가 청년의 다정함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꼬르륵. 금자의 뱃속에서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방 구석 선반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드시겠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청년이 꺼낸 건 컵라면 하나와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이었어요. 냉장고라고 해봤자 소형 냉장고였죠. 청년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찬밥은 뜨거운 물에 말아줬어요.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자 회장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청년을 관찰했어요. 꼬질꼬질한 얼굴이었지만 때를 벗기면 분명 잘생겼을 것 같은 윤곽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쌍꺼풀 없는 큰 눈, 긴 속눈썹. 그런데 그 눈은 마치 25년 전 죽은 아들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금자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청년이 말하는 목소리마저 죽은 아들을 닮았습니다. 낮고 따뜻한 음색이었죠. 금자 회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했어요. 청년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손주 준우가 살아있다면 딱 이 나이였죠. 설마, 아닐 거야 설마. 금자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때 청년은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후, 따뜻하다. 청년이 자신의 패딩 점퍼를 만지작거렸어요. 눈에 젖어 축축하고 찝찝했습니다. 청년이 금자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옷 좀 갈아입을게요. 눈 좀 돌리세요. 금자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청년 쪽으로 향했어요. 청년이 젖은 패딩을 벗고 속에 입었던 낡은 후드티도 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진 러닝 셔츠를 머리 위로 벗어 올렸어요. 누런 불빛 아래 청년의 상반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도를 해서 그런지 단단한 근육이었어요. 하지만 금자 회장의 눈은 근육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됐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등 한가운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화상 흉터였어요. 붉고 쭈글쭈글한 피부, 마치 녹은 촛농이 굳어버린 것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어른 손바닥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크기였어요. 불규칙하게 번진 모양이었습니다. 금자 회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순간 금자 회장의 눈앞에 25년 전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좁고 비좁한 국밥집 주방.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저녁 시간이었죠. 거대한 스테인리스 육수 냄비에는 솥뼈를 푹 끓인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금자 회장이 그 냄비를 옮기다가 바닥에 흘린 기름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냄비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그 순간 주방 구석에서 놀고 있던 3살배기 준우가 할미 쪽으로 뛰어왔던 거예요. 뜨거운 육수가 쏴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덮쳤습니다. 으앙! 할미! 뜨거워! 아파! 아이의 처절한 비명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금자 회장이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죠. 아이고 준우야. 뜨거워서 어쩌냐. 아이고 할미가 미안해. 미안해.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그날 밤. 돈이 없어 의사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던 기억.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던 작은 준우. 금자 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금자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총각, 그 등, 왜 그런 거야? 청년이 새 옷을 입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 할머니가 국밥집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 일이라서. 징그럽죠? 그래서 목욕탕도 잘 안 가요. 금자 회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총각은 몇 살이야? 올해 28이요. 금자 회장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8년 전, 준우가 태어난 건 29년 전. 일치했어요. 화상의 위치는 오른쪽 어깨부터 등.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불규칙하게 번진 화상 자국. 육수가 쏟아진 모양 그대로였어요. 나이는 28세. 준우가 지금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얼굴은 죽은 아들을 빼닮았어요. 쌍꺼풀 없는 큰 눈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금자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입속살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터져 나오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분명히 내 새끼다. 내가 잃어버린 내 손자 준우야. 할미가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눈가에 맺힌 눈물을 주먹으로 훔쳤어요. 청년이 보지 못하게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격한 감정이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그리움, 죄책감,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청년이 금자 회장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청년이 자신의 옷소매로 금자 회장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금자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네가 날 위로하고 있구나. 널 잃어버린 할미를. 금자 회장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이 솟구쳤어요. 못난 할미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죄인이다. 너를 잃어버린 죄인이야. 금자 회장은 속으로 수없이 미안해를 되뇌었습니다. 금자 회장은 당장이라도 청년을 끌어안고 내가 내 할미다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죽이려 한 조카가 생각났거든요. 만약 지금 신분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미숙이 이 아이를 알게 될 거예요. 만약 진짜 손주라면 유산 상속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도영이 위험해집니다. 금자 회장은 선택했습니다. 참는 거예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금자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 다 밝혀내마. 내 인생을 망친 놈들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응징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다 준비하고 너한테 돌아올게. 청년이 금자 회장에게 자신의 이불을 내어줬어요. 본인은 패딩을 덮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안 돼. 네가 자거라. 금자 회장이 말했지만 청년은 완강했어요. 할머니는 어르신이잖아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청년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용직 노동에 시간이 날 땐 폐지를 줍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금자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손자의 잠든 얼굴을 지켜봤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청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할미가 왔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할미가 다 해결해 줄게. 베개를 적시는 조용한 눈물. 25년 만에 찾은 손자 곁에서 흐르는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 회장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슬픔도 밀려왔죠. 금자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손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손자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요. 그것이 25년 동안 손자를 지키지 못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5평짜리 좁은 방 안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상봉. 하지만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영이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또 컵라면이었죠. 금자 회장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유도복과 색바랜 검은 띠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자 회장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각은 몸도 좋은데 왜 이런 데서 살아?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도영의 얼굴에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요? 그냥 사정이 좀 복잡해요. 도영이 벽에 걸린 유도복 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연인을 쓰다듬듯 조심스러웠어요. 저 사실 유도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었죠. 금자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가대표? 그런 인재가 왜? 도영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도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 금메달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도영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올림픽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금메달 따서 애국가 듣는 거요. 도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이었어요. 고아원 동기이자 제 첫사랑인 혜진이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였죠. 도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저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둘이 의지하며 살았죠. 도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혜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3년 전 그날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혜진이 간호조무사복을 입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 들어왔죠. 명품 옷을 걸치고 거만한 표정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최우진이었어요. 우진이 혜진의 어깨를 만지며 추궁거렸습니다. 아가씨, 일 끝나고 나랑 한잔할래? 혜진이 몸을 피하며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우진은 집요했습니다. 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왜 이래? 내가 너 취직시켜줄 수도 있는데? 혜진이 겨우 팔을 뺐고 통화하던 도영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도와줘. 마침 근처에 있던 도영이 소리를 듣자마자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휴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우진이 혜진을 벽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도영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도영이 우진의 멱살을 잡고 완벽한 유도 업어치기 한 판을 날렸습니다. 쾅! 우진이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으악! 도영이 혜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지만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진이 병원에서 전치사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과장되게요. 그리고 우진의 엄마가 등장했죠. 바로 고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 병원으로 달려와 도영을 보고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때려? 미숙은 판사와 검사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골프 접대, 현금 봉투, 향응. 법정에서 도영의 정당방위 주장은 묵살됐어요.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운동선수의 손은 흉기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특수폭행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도영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유도회에서 저를 제명했어요. 정과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요. 올림픽 출전 자격도 박탈됐죠. 평생 유도 선수로 살 수 없게 됐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소 후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번이 탈락했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나요. 특수폭행죄요?
위험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막노동판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건설 현장, 하역장, 폐지 수거. 지금은 일용직 노동과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죠. 도영의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도영이 말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죠? 사람 하나 지키려다 인생 다 날렸네요. 하지만 도영의 눈빛은 맑았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혜진이는 지켰으니까. 그때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병원 이사장 아들 이름이 뭐라고? 최우진이요. 왜요? 금자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우진, 고미숙의 아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조카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금자 회장의 기억 속에 미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우진이가 이번에 깡패 같은 놈한테 맞아서 고생했어요. 정당방위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혼 좀 내줬어요. 금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숙은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돈으로 재판을 조작했던 거예요. 금자 회장의 내면에서 서늘한 살기가 올라왔어요. 도영이 덧붙였습니다. 혜진이는 고아원에서 서로 둘만 의지하며 자란 친구예요. 걔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거 후회 안 해요. 금자 회장의 분노가 더 깊어졌습니다. 손자뿐 아니라 손자가 지키려던 아이까지 다 건드렸구나. 도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도영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렇게 바보같이 착한 내 손자가. 금자는 자신의 손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금자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금자 회장이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기다려라. 네가 뺏긴 금메달, 네가 잃어버린 시간, 할미가 다 되찾아주마.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응징해주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금자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총각, 나 이제 가봐야겠다. 도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금자 회장이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딸이 마중 나올 거야. 금자 회장이 도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총각,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도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금자가 도영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곧 다시 온다. 할미가 꼭 돌아온다. 금자는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자를 두고 가야 하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금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조카 미숙과 그녀의 아들 우진을 응징할 계획. 손자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줄 계획. 할머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금자 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접이식 밥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각, 고마웠어. 할미가 평생 잊지 않을게. 쪽지 밑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놓여 있었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도영이 돈을 보고 황급히 문을 열어 복도를 둘러봤지만 금자 회장은 이미 없었어요. 도영이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왠지 할머니같이 편안했는데 다시 볼 수 있으려나. 한편 택시를 타고 본가 저택에 도착한 금자 회장.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미숙이 눈물범벅으로 달려왔어요. 이모님, 어디 가셨었어요? 밤새 연락이 안 돼서 경찰까지 불렀잖아요. 미숙이 금자 회장을 껴안으며 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미숙의 속마음은 달랐죠. 이 늙은 여우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분명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는데. 금자 회장이 짐짓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길을 잃었어.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맞아? 저 사람들은 누구야? 미숙의 눈이 빛났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어젯밤 일 기억나세요? 금자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나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미숙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치매가 왔어. 완벽해. 금자 회장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멍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죠. 금자 회장이 서랍 속 비밀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뒷문으로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10분 후 박 실장이 뒷문을 통해 은밀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자 회장이 벽에 걸린 그림을 치웠어요.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손자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렀죠. 삐삐삐,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각종 비밀 서류,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금자 회장이 현금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도영이라는 청년 뒷조사해. 빚이 얼마인지, 전과 기록 어떻게 된 건지 싹 다 가져와. 그리고 그 청년이 감옥 간 사건, 재판 기록 전부 떼와.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 전무가 어제부터 수상합니다. 박 실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새벽에 이상한 번호로 통화하고 흥신소 직원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어제 금자 회장 차에 GPS 추적기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금자 회장이 이를 갈았어요. 저것들이 뭔가 눈치챘어. 내 손자 도영이가 위험하다. 금자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고미숙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해. 누구 만나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랑 하는지 전부 보고해. 금자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박 실장, 만약 고미숙이 김도영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해치려 들겠죠. 그래. 그 계집은 유산만 보이면 친엄마도 죽일 계집이야. 금자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김인 회장한테 연락해. 그리고 도영이 저의 주변에 CCTV 3군데 설치해. 골목 입구, 집 앞, 뒷문. 만약에 놈들이 뭘 꾸민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초소형으로 눈에 안 띄게 설치하겠습니다. 금자 회장이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국밥 장사 시절부터의 인맥이었어요. 금자 회장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 나 장금자야. 오래간만이지?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박 사장, 잘 지내셨어? 나 도움 좀 받아야겠어. 전국시장 상인회. 웬만한 조폭보다 정보력이 빠르고 의리가 강한 조직이었어요. 금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3동 옥탑방. 거기 사는 청년 근처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24시간 감시하고 지켜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안 돼 절대. 밤늦게까지 금자 회장은 박 실장이 가져온 도영의 자료를 봤어요. 어린 도영이 금메달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사진. 억울한 판결문. 징역 1년이라는 글자. 금자 회장이 사진 속 도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할미가 곁에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제는 할미가 지켜줄게. 반드시.
창밖을 보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금자 회장의 눈빛. 폭풍전야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 회장이 은행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미숙이 운영하는 계열사 대출 회수하고 신규 대출 마감. 미숙 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돈줄이 막히지? 설마 이모님이? 미숙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대 조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자 회장의 지시로 도영의 빚이 모두 갚아졌어요. 그리고 도영 주변에는 24시간 감시 조직이 배치됐고 초소형 CCTV도 설치됐습니다. 금자 회장은 매일 밤 도영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손자를 지켜내고 손자의 원수를 갚고 손자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요. 하지만 금자 회장은 몰랐습니다. 미숙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미숙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더 위험하고 잔인한 계획을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조카의 탐욕이 정면으로 부딪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카 미숙이 본가 응접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거든요. 중요한 결제건이 보류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갑자기 회수됐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죠. 미숙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노인니가 노망난 척하면서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멍청하게 굴던 금자가 의심스러워졌어요. 미숙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장 회장 주변 사람들 미행시켜. 특히 박 실장.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 실장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 실장이 재개발 구역에 다녀왔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청년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흥신소에서 가져온 김도영의 사진을 탁자에 펼쳤어요. 미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깨졌어요. 뭐야? 사진 속 청년. 쌍꺼풀 없는 큰 눈, 선한 인상.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미숙의 머릿속에 25년 전 어린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살배기 아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웃는 모습.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추가 보고서를 넘겼어요. 김도영, 만 28세. 고아원 출신. 유도 선수 출신. 3년 전 전과. 그리고 바로 도영이 사는 곳의 주소를 보는 순간 자신이 25년 전 운전기사에게 시킨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구역 시장통에 갖다 버려. 아무도 못 찾게 멀리. 다신 눈에 띄지 못하게. 미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살아있었어. 이 시한폭탄이 살아있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금자가 알아버리면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우진아, 당장 집으로 와. 급해. 30분 후 우진이 스포츠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숙이 서재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아무도 못 듣게요. 미숙이 사진을 우진에게 던졌습니다. 우진아, 큰일 났다. 내 이모 할머니 친손자가 나타났다. 그놈이 돌아오면 유산은 다 그놈 차지야. 우리 회사는 끝이야. 우진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얘 나한테 덤비다 감옥 간 그 유도놈이잖아. 미숙이 놀라 물었어요. 뭐? 네가 아는 놈이야? 우진이 3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여자 하나 건드렸는데 걔 남자친구가 나 패버렸어요. 엄마가 돈 써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놈이 김도영이었어요. 미숙과 우진
두 사람 모두 공포에 휩싸였어요. 만약 금자가 도영이 손자라는 걸 알면 유산 상속 1순위는 도영, 미숙 모자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누린 부귀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장 회장이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해. 우진이 동요했어요. 엄마, 설마 죽이자는 건 아니지? 미숙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 감옥 가고 싶어? 아님 우리 거지 되는 꼴 보고 싶어? 미숙이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고 불나면 경찰도 그냥 실화사고로 처리하겠죠. 미숙이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 회장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장 움직이자.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태워버려. 아마 거기서 불나도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알겠지? 우진이 평소 나쁜 일을 지시하던 양아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돈 줄 테니까 일 하나만 해줘. 간단해. 주유소에서 휘발유통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주머니에서 평소 애용하던 은재 라이터를 꺼냈어요. 우진의 이니셜이 새겨진 고급품이었습니다. W, J, 초이.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도영이 폐지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전 자신이 구해준 할머니를 만난 뒤부터 혼자가 아닌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 도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2시, 달도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영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죠. 그 시각 우진은 양아치들과 만나 휘발유통을 나눠줬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미숙은 창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혼자 자축의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응시하며 뒤척였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의 밤이라는 것을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악마의 탐욕이 정면으로 부딪힐 밤. 도영의 목숨이 위태로운 밤이었어요. 새벽 2시,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고요했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골목 입구에 정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건장한 남자 3명. 우진이 사주한 양아치들이었어요. 손에는 빨간 휘발유통을 2개씩 들고 있었습니다. 총 6개의 휘발유통이었죠. 양아치 두목이 도영의 옥탑방을 올려다봤어요. 저기다. 3층 옥탑. 확실하게 해. 양아치들이 녹슨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최소화하며요. 도영의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서는 평화로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휘발유통 뚜껑을 천천히 돌려 열었어요. 싸, 휘발유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휘발유를 콸콸 부었어요. 철문 주변 계단, 벽면에도 흠뻑 뿌렸죠.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과 벽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1층 출입구까지 휘발유 흔적이 이어졌어요. 위아래 모두 휘발유 투성이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죠. 양아치 두목이 우진에게 받은 은재 라이터를 꺼냈어요. 우진채 이니셜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찰칵 라이터에 불이 붙었어요. 작은 파란 불꽃이었죠. 라이터를 휘발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화르르르르륵.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불이 공기를 집어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와 벽지가 타는 소리. 두목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야, 활활 잘 탄다. 가자. 양아치들이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시동을 걸고요.
두목이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게요.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100m에 비치는 붉은 불길. 아무도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계단 옆 덤불에 떨어진 은재 라이터요. 도영이 매캐한 연기 냄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천장 틈새로 검은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도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뜨거워서 손을 확 뗐습니다. 아, 뜨거워. 손잡이가 불에 달궈져 있었어요. 낡은 이불로 손을 감싸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밖은 이미 화염 지옥이었습니다. 복도 전체가 불바다였어요. 계단도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영이 창문으로 달려가 열었어요. 하지만 3층 높이 뛰어내리면 죽음이었습니다. 도영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불이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재개발 구역.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어요. 콜록, 콜록.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기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혜진아, 미안해. 같이 행복하자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에 잠복해 있던 시장 상인의 청년들이 불길을 발견했어요. 상인의 청년이 금자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감시하라던 도영 청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금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내. 상인의 청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청년 3명이 근처 공터에서 물호스를 찾아 몸을 적셨습니다. 건물 1층에서 찾은 낡은 이불을 물에 흠뻑 적셔 머리부터 뒤집어 썼어요. 가자. 3명이 동시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에웠어요. 연기가 폐를 찔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발밑에서 타닥타닥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겨우 3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방 안에 쓰러져 있는 도영.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청년 하나가 도영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가장 덩치 큰 청년이 도영을 업었어요. 도영의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앞문은 불길에 막혔으니 뒷문으로 가야 했어요. 부엌 쪽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틀을 부쉈어요. 유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창문 밖 녹슨 비상계단. 위태로웠지만 유일한 탈출로였어요. 도영을 업은 청년이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계단 하나가 부러지며 청년이 휘청했습니다. 으악! 하지만 난간을 잡고 버텼어요. 간신히 1층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도영을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청년 하나가 도영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도영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기침. 하지만 의식은 없었어요. 맥박은 미약하게 뛰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금자는 차를 타고 현장으로 질주했습니다. 비서가 운전했지만 금자가 다그쳤어요. 빨리, 더 빨리. 금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안 돼. 내 새끼가 저기 있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경적을 울려대며 차들을 비키게 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금자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슬리퍼도 벗겨진 채 맨발로 잔디밭을 달려갔습니다.
금자가 쓰러진 도영 옆에 무릎 꿇었어요. 도영의 그을린 얼굴, 새까만 입술, 가늘게 끊어지는 숨소리. 금자가 도영의 상체를 안아 올렸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금자가 막 도착했어요. 도영아, 도영아. 도영의 얼굴에 금자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상인회가 도영을 금자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금자가 비서에게 명령했어요. VIP 병원으로, 응급실 아니고 특별병동으로 직행. 일반 응급실 가면 경찰 조사가 들어와요. 신원이 노출되고 미숙이 알게 됩니다. 금자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영이 구한 건 비밀로 해라. 놈들은 도영이가 타 죽은 줄 알아야 해. 그래야 방심한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금자의 차가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뒷좌석에는 의식 없는 도영이 누워 있었죠. 상인의 청년들은 지나가다 불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소방관들이 불을 껐어요. 건물은 거의 반쯤 무너졌습니다. 상인회장이 소방관들 틈에서 현장을 조심스럽게 수색했어요. 상인회장이 금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 금자가 도영의 그을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금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미숙, 내 놈이 한 짓이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어요. 금자가 도영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영아, 할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다. 내 인생을 망친 놈들 가만 안 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금자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삐용삐용 귀를 찢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단 도영이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어요. 계측기에 표시되는 숫자가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금자가 도영의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도영아, 눈 떠. 할미가 여기 있다. 제발 눈 좀 떠봐.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과 목 부분에는 붉게 물집이 잡힌 화상 자국들이 보였어요. 금자가 도영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미약하게 뛰었지만 불규칙했어요. 금자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금자가 도영의 화상 흉터가 보이는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할미가 널 2번이나 불로 다치게 했구나. 첫 번째는 실수였지만 이번엔 지켜주지 못한 죄야. 금자가 도영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놓으면 정말 떠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할미가 너 찾느라 25년 걸렸어. 이렇게 보내면 안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VIP 병동 응급실 앞에 멈췄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 나와 도영을 들것째 이송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불안정. 도영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죠. 응급실 위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금자의 기억이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작은 준우가 끓는 육수에 데였던 날. 금자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끄러지지만 않았어도. 아이의 화상이 조금 나아질 무렵이었어요. 금자가 시장에 국밥 재료 사러 가야 했습니다. 조카 미숙에게 준우를 맡겼죠. 미숙아, 30분만 봐줘. 준우 재우고 바로 올게. 장을 보고 30분 뒤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우도 없고 미숙도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미숙이 말했어요.
준우가 혼자 나가서 놀다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금자가 시장통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어디 있냐? 할미 여기 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어요. 밤새도록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무성의한 대답뿐이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실종아동센터, 보육원, 고아원. 안 찾아본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손주를 찾아다녔지만 준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을 노려봤어요. 여전히 켜져 있는 빨간 불. 금자가 응급실 문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도영아, 너만 살아라. 할미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살아서 할미한테 돌아와라. 금자가 주머니에서 박 실장이 건넨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꺼내봤어요. 도영의 칫솔과 금자의 머리카락. 이미 검사소에 보낸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금자가 중얼거렸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네가 내 손자라는 걸 증명하게 해다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할머니의 밤이었습니다. 복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할머니의 긴 밤이 이어졌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요. 응급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금자의 기도는 계속됐어요. 손자가 돌아올 때까지, 손자가 눈을 뜰 때까지 금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밤은 깊었지만 금자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살리고 손자의 원수를 갚고 손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결심. 그것만이 금자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금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이자 복수의 불이었죠. 병원 VIP 병동 응급실. 적색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금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금자가 의사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영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금자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하염없이 지켜봤어요. 화재 후 벌써 72시간째 되는 새벽 5시였습니다. 기적처럼 도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직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어요. 동공 반응 체크, 맥박 확인.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금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그때였습니다. 박 실장이 뛰어와 금자에게 급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아드님의 유품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가장 아래 줄.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금자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도영이 완전히 눈을 떴어요.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영이 가늘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도영이 고개를 돌리며 찾았어요. 그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영이 구급차에서 자신을 부르며 애처롭게 부르던 할머니를 기억했던 것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할머니는 괜찮으시죠? 복도에 있던 금자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금자가 도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할미가 여기 있어. 도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금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구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도영이 금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손을 잡는 손자였습니다. 금자는 이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피의 연결.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혜진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간호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도영을 보고 오열했어요. 오빠, 오빠. 금자가 혜진을 알아봤습니다. 도영이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자. 금자가 혜진을 따로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금자가 혜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도영이가 내 이야기 많이 했다. 너 때문에 감옥도 갔다고.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혜진이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도영 오빠 인생 망쳤어요. 금자가 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망치긴. 도영이는 네가 있어서 버텼어. 네가 도영이한테 가족이야.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도영이 친할머니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친 할머니요? 금자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25년 전 잃어버린 손자, 최근 재회, 화상 흉터로 확인. DNA 검사까지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도영 오빠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금자가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럼 너도 혼자가 아니지. 이제부터 혜진이 내 할미도 해주마. 도영이 깨어나면 우리 셋이서 가족하자. 알았지? 혜진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혜진에게도 할머니가 생긴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금자가 혜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도영이 의식을 되찾은 지 하루 뒤였어요. 금자가 VIP 병동 주치의를 따로 호출했습니다. 비밀 상담실. 박 실장만 배석했어요. 금자가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오늘 분명히 조카 고미숙이 문병 올 겁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면 될까요? 금자가 차갑게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첫째, 김도영 환자는 뇌 손상이 심각해서 회복 가망이 거의 없다. 깨어나도 식물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오. 금자가 계속 말했어요. 둘째, 나는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과다 흡입했고 손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충격 때문에 급성 선망 증상이 왔다고 하시오. 노인이 큰 충격받으면 흔히 그렇지 않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망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특히 회장님 연세에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금자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그래, 그거요. 선망 때문에 현실 인지가 안 되고 헛소리하고 기억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말하시오. 의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꼭 전무님께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자가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경고했습니다. 역시나 미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미 금자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손자로 밝혀졌다는 건 알고 난 뒤였어요. 이모님 많이 놀라셨죠? 재개발 구역엔 왜 가셔서? 금자가 미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의사를 붙잡았어요. 원장님, 저 환자분 상태가 어때요? 미숙이 도영을 가리켰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김도영 환자분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뇌 저산소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 손상 정도를 보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숙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며칠 내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깨어나도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할 겁니다. 미숙이 금자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이모님은요? 의사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회장님은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과다 흡입하셨습니다. 폐 기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미숙이 물었어요. 정신적 충격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손자분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선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노인분들은 이런 충격을 받으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숙이 물었어요. 선망이요? 그게 뭔데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별 못하시고 헛소리를 하시며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심하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어제 일도 기억 못하시죠. 회장님 연세가 연세인 만큼 이 상태가 고착화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숙이 겉으로는 놀란 척했어요. 어머, 큰일이네. 이모님이 그렇게까지 흐흑.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했습니다. 거지 새끼는 식물인간, 이모는 선망으로 노망. 완벽해. 이제 회사는 내 거야. 금자가 일부러 정신없는 연기를 과장했어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기가 어디야? 내가 국밥집에서 국 끓이고 있었는데. 준우야, 준우야 어디 갔어? 국 식기 전에 먹어야지. 25년 전 기억을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미숙이 금자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이모님, 저 미숙이에요. 회사 서류요. 금자가 멍하니 미숙을 보다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미숙이? 아, 너 장 보러 가니? 준우 좀 봐줘. 25년 전 상황을 재현하는 거였습니다. 미숙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완전히 끝났네. 진짜 노망났어. 미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취임식 서류. 미숙을 정식 회장으로 임명하는 문서였어요. 미숙이 금자의 손에 서류와 도장을 쥐어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이모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우 찾아드릴게요. 금자가 멍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미숙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가방에 넣었어요.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이 의사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원장님, 이모님 잘 부탁드려요. 저 이제 회사 일이 바빠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미숙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 미숙이 복도를 걸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금자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금자가 도장 찍은 서류 사본을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너 짓밟은 놈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릴 테니까.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25년을 기다린 피보다 진한 천륜의 심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미숙의 제2대 회장 취임식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형 연회장이었어요. 200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였죠. 무대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미숙 신임 회장 취임식.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 VIP 대기실. 미숙과 우진이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미숙이 거울 앞에서 명품 정장 차림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우진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 거지 새끼 오늘 내일 한다던데? 계속 내 앞길에 거슬리게 하더니 잘 됐지 뭐. 미숙이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모님도 충격받아서 오늘 못 나와. 이제 이모님도 곧 요양원 모셔드리자. 세상은 우리 거야. 두 사람이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땡그랑.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이 무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숙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거진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신 이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미숙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이모님을 대신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부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이 연설을 이어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행사장 뒷문에 거대한 스크린 도어가 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돌려 뒷문을 바라봤습니다. 뭐지? 누구야? 휠체어를 탄 도영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그 옆에 금자가 왕의 귀환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한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웅장하던 음악이 뚝 끊겼어요. 미숙의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진은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어요. 뭐야? 왜 살아있어?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금자가 휠체어를 앞장 세우고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금자가 단상 계단을 올라갔어요. 미숙을 팔로 밀쳐냈습니다. 금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 누구 마음대로 날 뒷방 늙은이 취급해.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금자가 휠체어에 앉은 도영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제 진짜 후계자를 소개합니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내 유일한 핏줄, 내 친손자, 김도영 아니 장도영입니다.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친자 확인 증명서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장금자의 아들 장동민 그리고 장도영.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장이 선명했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25년 전 실종된 손자를 찾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손자분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고미숙 전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석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친손자라고? 이건 모함이에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정과자예요. 할머니가 노망나서 사기꾼을 데려왔어요. 미숙이 도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기꾼이라고요. 일부 하객들이 동요했습니다. 정과자? 사기꾼? 휠체어에 앉아있던 도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혜진이 마이크를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어요. 정과자요? 누구 때문에 정과자가 됐는데요? 제 죄명은 특수폭행이 아니라 당신들 탐욕에 희생된 죄밖에 없습니다. 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하지만 돈으로 판사를 매수했죠. 그게 당신들이잖아요. 하객들이 더욱 술렁였어요. 뭔 소리야? 돈으로 매수? 단상 아래에서 우진이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도영과 우진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영의 눈에는 3년간 삭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가 싸늘하게 웃었어요. 사기? 누가 사기꾼인지 볼까? 금자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흑백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표시, 화재 당일 새벽 2시 13분, 검은 승합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장면, 양아치 3명이 휘발유통을 들고 내리는 모습, 계단을 올라가며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로 나왔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 우진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다 태워버리랬어. 죽여버려. 깨끗하게 처리하고 증거 남기지 마. 잠시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웅성거림. 저게 진짜야? 살인 미수잖아. 미쳤네. 완전 미쳤어.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투명 증거물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은재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금자가 마이크에 대고 설명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입니다. 주변 인기척에 놀라 떨어뜨렸던 우진채 이니셜이 새겨져 있던 라이터였죠. 스크린에 라이터 클로즈업이 떴습니다.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문 감식 결과 최우진 씨와 100% 일치합니다. 우진이 주머니를 더듬거렸어요. 라이터가 없음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스피커에서 25년 전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애를 어디 멀리 갖다 버려. 시장통 쪽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게. 입 다물면 돈 줄게.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화면에 미숙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25년 전 현금 500만 원 인출. 중년 남자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죠.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전무님이 아이를 시장에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3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고 전무님이 현금 봉투를 주시면서 멀리 갖다 버리고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해야 한다면 저도 죗값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흐흑. 폭발적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6이 조카를 버렸다고? 페륜이야, 페륜. 주주석에 앉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페륜 아들, 살인마들, 물러나라. 감옥 보내. 미숙이 무대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의장 옆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10명쯤 됐습니다. 경찰 반장이 앞으로 나서며 수갑을 꺼냈어요. 고미숙, 최우진 씨, 살인 미수 및 존속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진이 겁에 질려 뒤돌아 도망치려 했어요. 단상 계단을 뛰어내려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객들이 비켜서며 길을 만들어줬어요.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출구까지 10m.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렸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도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우진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진의 뒤노깃을 잡았습니다. 으악! 우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영이 우진의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완벽한 유도 자세였어요. 도영이 우진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이 났어요. 우진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우진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도영이 쓰러진 우진을 내려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네가 짓밟은 내 꿈값. 그리고 이건 우리 할머니 눈물값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환호했어요. 혜진이 달려와 도영을 부축했습니다. 오빠. 경찰이 단상 위 미숙에게 다가갔어요. 찰칵 미숙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우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두 사람이 경찰에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끌려가던 미숙이 금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이모님, 제발요. 제발. 금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았어요. 금자가 옷자락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모, 누가 내 이모냐? 넌 내 핏줄 건드린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짐승이다. 감옥에서 평생 죗값 치르며 썩어라. 금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경찰이 미숙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미숙과 우진이 실려갔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잘 됐어. 도영이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영이 천천히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생애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금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팔을 벌렸습니다. 도영이 금자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금자가 도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미가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도영도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기자들이 세 사람의 포옹 장면을 찍었습니다. 내일 헤드라인이 될 장면이었죠. 25년 만에 찾은 손자, 조카의 음모 분쇄.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경찰차가 그룹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는 수갑을 찬 미숙과 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미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우진은 업어치기를 당해 어깨가 빠진 듯 신음했습니다. 구치소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어요. 미숙과 우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고미숙 씨, 손자를 유기한 이유가 뭡니까?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았던 미숙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유가 끝나는 소리였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25년 만에 찾은 손자, 조카의 배신과 살인 음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식그룹 고미숙, 친손자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25년 만에 극적 상봉, 할머니의 눈물. 여론은 들끓었어요. 인터넷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죠. 저런 인간들이 사람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해. 한편 도영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화상은 많이 나아졌고 붕대도 대부분 풀렸어요. 금자와 혜진이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대한유도회 회장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도영 씨,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3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명백한 정당방위였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도회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도영 씨의 선수 자격을 복원하겠습니다.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가 도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이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고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우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던 3년, 고통받았던 25년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가 도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 끝났어. 미숙과 우진이 호송차에 실려갔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금자와 도영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금자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미숙의 눈에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선은 보상받았어요. 도영이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금자가 도영을 본가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넓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도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금자가 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 집의 주인이야. 내 손자니까.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혜진도 함께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금자가 혜진을 손녀처럼 아꼈거든요.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정상화됐어요. 금자가 다시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영에게는 무리한 경영 승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도영아, 회사는 천천히 배워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라. 도영이 선택한 건 유도였습니다. 다시 도장에 나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도장이었습니다. 후배들이 환호하며 맞아줬어요. 선배님, 돌아오셨어요. 도영이 유도복을 입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영이 매트에 섰어요.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자가 도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자가 매트에서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 돌아왔구나. 내 손자가 제자리를 찾았어. 언론에서는 도영의 복귀 소식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은 도영을 응원했습니다. 도영 선수 화이팅! 금메달 꼭 따세요. 도영은 다짐했습니다.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서겠다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고요. 금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자를 되찾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선은 보상받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금자와 도영, 혜진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금자가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맛있게 먹자. 도영과 혜진이 함께 대답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이었습니다. 금자의 본가 대저택 마당에는 벚나무가 만개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숙과 우진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도영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어요. 전과 기록도 말소됐죠. 대한유도회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도영은 다시 유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영은 회사 경영 승계를 거부했어요. 대신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식품개발팀장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금자가 말했었죠. 회사는 천천히 배워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도영과 혜진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가 별채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금자의 8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팔순이었죠. 화려한 호텔 잔치 대신 가족들끼리 오붓한 식사 자리를 택했어요. 본가 대청마루에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도영이 한복을 입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금자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요. 오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혜진이 한복을 입고 반찬을 날랐습니다. 이제는 도영이 아내였어요. 오빠, 국밥 맞아요? 도영이 국물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입맛에 딱 맞게 했어. 걱정 마.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도영이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최상급 한우 사골 육수에 제주도 미역, 참기름을 넣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25년 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국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담긴 치유의 음식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대청마루에 둥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밥상을 비췄어요. 마당의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금자가 한복을 입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주름 속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영과 혜진이 일어나 큰절을 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금자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앉아라. 세 사람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도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금자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끓였는데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금자가 뚝배기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맛봤어요. 소고기 육수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미역의 부드러움, 참기름 향. 25년 전 자신이 끓이던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금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툭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도영과 혜진, 금자가 서로 손을 잡았어요.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5년을 헤맨 끝에 다시 만난 우리 준우, 그리고 우리 손주 며느리 혜진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잡채 맛있어요. 금자가 웃었어요. 그래, 이건 할미가 만든 거야. 우리 도영이 좋아하는 반찬이지. 도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평범한 대화. 함께 밥 먹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식사 중에 도영이 국을 먹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1년이 지나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금자가 도영의 팔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 안 아프냐? 도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호해 주셔서 다 나았는데요. 금자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 나았구나. 세 식구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창밖에서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려들어와 밥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모진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사랑, 바로 가족이었어요. 3년 후,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도영은 전국체전 유도 마스터즈부에 출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중석에서 금자와 혜진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혜진은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금자 산하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금자는 도영과 혜진 사이에서 태어날 증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며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와 손주 며느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금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도영과 혜진의 딸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장준이. 할아버지와 준우의 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금자가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금자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준이야. 할미가 너 지켜줄게.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도영과 혜진이 금자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이뤄낸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의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금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구나. 거실에서는 도영이 혜진과 함께 준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아기의 제잘거림과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들을 수 있게 된 소리였죠. 금자는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손주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증손녀가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찾아 헤매던 준우를 되찾았어. 그리고 우리 도영이는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았지. 금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25년 동안 짓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금자의 하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자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증손녀와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손주며느리와 함께 웃을 겁니다.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자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25년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80살의 완전한 가족을 되찾은 금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언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25년 만에 손자를 되찾은 금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할머니가 평생을 손자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줬어요. 금자 할머니가 도영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명예였으며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금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금자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에게 내린 심판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